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인 파산 관제 조사 및 환가 사례 연구 좀 이제 보증금 위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산 절차 남용의 면책 불허가 사유 실증적 연구를 했고요. 한가 기준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상 과실 예방 및 오류 시정.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내지 신청 대리인 유사 사안에서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불성실 신청을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차보증금 이제 환가가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및 환가의 주요 쟁점은 면담이 중요하다. 과거 10년 역추적해 은닉 발견이 가능하고요. 은닉 패턴. 대부분 직계가족 명의로 은닉하고 반계가족인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 관련 쟁점이 많죠.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질권 설정 여부 확인을 필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유재산이냐 아니면 은닉재산이냐. 일단 전세자금 대출 질권 관련 쟁점은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질권 설정 없이 국가기관 보증으로 실행되죠.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파산시 비면채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임차보증금 자산으로 나고 채권은 면책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먼저 질권 설정 전세 대출 증가 현황. 2013년 7월 기준 질권 설정 은행 전세 대출 3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은행 전세 대출은 10.3% 증가해 질권 설정 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질권 설정의 의미.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전세계약서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질권을 설정합니다.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 통보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절차가 수반되죠. 그래서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세입자한테 주면 안 되죠. 바로 금융기관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입자한테 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기라든가 이런 게 실제 사안에서 문제된 사안을 저도 지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전체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소득기준 초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질권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100건 중 두세 건 정도. 거의 웬만하면 질권이 설정 안 됐는지. 면제재산 범위 초과 보증금 쟁점, 소액 환수의 문제. 이 당시에는 이제 3,400이었지만 지금 5,500이죠. 그러면 한 6,000 정도, 6,000에서 한 6,500 정도 있을 때 과연 나머지 그 500에서 1,000 정도를 환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때는 이제 채권자 이의여부라든가 채무자 질병, 소득, 가족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 쟁점. 지금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무준칙 406호에 의해서 두 가지 경우에만 환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인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은닉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수익권에 대해서는 환가할 수가 없죠.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 환수 범위에 대한 논란, 개인회생과의 형평성 및 민법상 부별선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혼인 중 파산 분할 문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공동으로 현상한 재산이 입증되면 환가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범출본의 다수 판사는 환가설의 입장에서 영업장 임차보증금 소액이라도 대부분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장임차가 사실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예전엔 꽤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경에 아주 가장 임차 작업이 급증하고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런 찌라시를 막 영업하는 데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사기가 성행해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죠. 가장임차는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사기 대출이 성행했었습니다. 모자란 사람이 이용한다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모했다든지 다음에 대출 브로커가 등장했다든지 이런 건 이제 파산에서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어떤 고액 임차 보증금 1억 넘는 경우는 대출과 관련돼서는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환가 기준은 면제 재산이 초과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채무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양육 대상자가 많은지 적은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서 좀 초과하더라도 환가를 포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채권자 이의도 고려해야 되죠. 이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압류 추심 중이거나 대출 직후 파산 신청한 경우는 환가를 할 수도 있죠. 환가 근거, 은닉 정황 확실한 경우 채권자 집행 기대이익을 보유해 환가합니다. 2016년 4월 1일 날은 이때는 벌써 9년 전이죠. 3,400이었습니다. 지금은 5,500입니다. 2,900, 2,100이 증가했죠.
거의 한 9년 동안.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라 그래서 그 관공서에서 2012년 이후 스캔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변경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확정일자 신청서를 채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받아서 과거 이제 한 5년에서 10년간 추적을 해보면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한 게 드러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배우자 명의로 딱 간 다음에 남편이 파산 신청했을 때는 이제 문제되는 건 한가할 수도 있죠. 은닉으로 봐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청구해서 활용한 사례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을 조사한 사례입니다. 사업자의 배우자가 파산 신청 시 동사무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최초 계약은 채무자 명의 보증금 5천에 월 170이었는데 파산 신청서 첨부 계약서는 여동생 명의 3억 5천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증금은 시아버지 아파트 매각 대금 형성, 신용보증기금은 임대차 변경 3달 만에 신용사고 발생, 3억 원 대위 변제 직후 파산 신청한 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명 결과 실질 자금은 시아버지 재산을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채무자 명의 보증금 5천에 170. 그래서 크게 은닉이 없는 걸로 봐서 부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주한 채무자를 조사해보니 부천구청 방문해 확정일자 신청서를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채무자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000에 월 40. 그래서 과거 임대차 보증금을 의문시해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채무자의 말이 지금은 이제 임대차 등록 현황은 없어졌고요. 확정일자부라는 게 없어졌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등록 현황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서를 떼오라 그러면 서류 한 장으로 발급해 줍니다. 거기엔 임대인, 임차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차임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전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과 관련 사실조회 신청도 간혹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채권자, 채무자, 세입자하고 임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뭐 세입자가 채무자면 조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사건에서는 이제 사실조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동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전산화로 임대차 보증금, 임대인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2008년부터 1억 원 계약서로 신고해 2억 원 보증서를 발급받음. 파산 신청 시 무상거주 진술은 허위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2억 6,500원 임대차 계약서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 돈에 이제 채무자의 돈이 들어간 거죠. 1억 원은 기존 남편 돈하고 배우자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확인돼서 5천만 원 정도를 화해 계약한 걸로 나옵니다. 임대차에 대한 어떤 사실조회가 지금 뭐 필요한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죠. 임대차의 어떤 특징은 전체 사건 대비 발견 건수는 적으나 은닉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 남은 삶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어떤 좀 보유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활발해서 은닉 금액이 이제 고액화 경향으로 채권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죠. 이번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중 세입자의 양해하에 임대인이 한 3달 정도 전용을 하는 바람에 2억 8천을 날려먹었죠. 결국 1억 2천 빼니 못 받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금을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는데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데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을 행사할 수가 없죠. 파산면책 들어왔으니까. 무관할 세목별 가산지면서는 이제 지금은 뭐 지적전산자료조회라고 해서 지금도 보이지만 이제 가압류 집행 중인 보증금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이제 임대인, 제3채무자, 임대인과 이제 교섭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혹시 질권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면제재산 초과 범위에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화해를 하면 되죠. 요즘 뭐 집행공탁금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통보를 안 해줬는데 이제 집행공탁계에서 채무자의 파산 관제인한테 직권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행공탁금도 발견하기가 용이하죠. 왜냐면 이제 파산이 되는 게 채권자, 채무자,
다음에 다수의 채권자, 복수의 채권자들한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시스템상 판결 선고 시에 대부분 판례도 있잖아요. 판결 선고 시에 파산 선고 사실을 관가하고 판결 선고를 하면은 관여를 제대로 못한 거기 때문에 위법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나중에 재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급에 상관없이 원고 피고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를 직권으로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뭐 가압류 단계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죠. 가압류에 불과하니까. 근데 소송하고 본집행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행위 취소 그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에 이제 직권성이 더 원고 피고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집행 관련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제 임차보증금으로 우회해서 채무자, 이제 세입자가 채무자였을 때, 세입자가 아니죠. 그 당시 이제 소유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가족, 자녀들, 친인척 명의로 이제 은닉한 다음에 파산 면책 들어올 수도 있죠. 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한가 사례가 뭐 꽤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마찬가지. 이제 딸 명의로 바꿔놓은 거고요. 배우자 명의로 바꿔놓은 거. 이제 한가 포기하는 것도 있겠죠. 면제 재산을 포기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병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좀 많거나 그래서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가 딸을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 단순히 그 초과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죠. 예전엔 소액한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안 하겠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나중에 적발이 돼갖고 면책 취하로 종결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한가를 포기하죠. 집 매각 1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제재산 범위 내에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그 은닉한 보증금마저 생활고로 소진한 사례가 있죠. 제약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로커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고액일 때, 소액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액일 때 좀 있습니다. 이제 브로커, 이제 좀 장난치는 사람이 개입하는 거는 집행채권자가 통마에 추심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채권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가를 했고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후 딸 명의로 보증금이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입원했는데 보증금 재산 분할이 언급이 없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이혼 소송 자체를 누락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의심해 볼 만하죠. 경매 지점 가장 임차 작업한 거는 뭐 요즘도 하겠죠. 요즘도 5,500까지니까 요즘도 안 한다고 볼 수 없죠. 저도 지금 뭐 지방법원에 경매를 넣어놨는데 임차인이 이제 분명히 세입자가 이제 소유주가 이제 저거였습니다. 소유자가 파산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매 사건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보증금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권리 신고를 했어요. 봤더니 이제 뭔가 좀 받으려고 가장 임차 계약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하라고 이제 종용을 해서 결국은 포기할 것 같습니다. 파산을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 2007년, 6년, 7년에는 중앙법원, 서울회생법원에만 연간 3만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2,500건, 막 3,000건씩. 그 당시는. 서울에만 한 3만 건. 전국적으로 이제 한 10만 건 접수가 됐죠. 10만 건에서 한 11만 건.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 이제 개인 회생이 이 정도로 접수가 되죠. 그 당시 이제 파산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개인 회생 시대죠. 개인 회생이 한 달에 한 2,700건이니까 연간 3만 건이 넘죠. 파산은 한 600에서 700건? 700건, 많아야 한 700건, 800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은 이제 10,000건이 될락말락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700에서 800건이니까 10,000건 될락말락 하는데, 개인 회생은 이제 벌써 한 3만 건 이상,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압류 집행보증금 환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개요. 보증금 3,500만원 사례. 당시 면제재산이 2,500이 초과했습니다. 생계비가 720만원 하는 시절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달에 60만원 인정해 준 겁니다. 60만원. 지금은 1,463만원이죠. 그만큼 생계비가 많이 올라갔죠. 2배 올라갔습니다. 1,463만원. 이건 뭐 그 다음에 담배 피던 시절이죠. 2010년 이전입니다. 면제재산 활용을 하라. 배우자 명의 수도권 임차보증금 은닉 사례. 보액으로 이제 유혹이 크다. 특히 파산 신청 직전 임차보증금 은닉에 대해서는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증금 변경 은닉을 밝혀낸 사례, 확정일자 신청서를 잘 활용을 해라.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의 어떤 이동관계, 주민등록 등본과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죠. 이것도 이제 지금은 지적전산자료 줘야죠. 이것도 중앙법원 파산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이것도 이제 제가 발견을 했죠. 발견을 해갖고 법원에 건의를 해서 요 당시 이제 아마 12년도인가 어쨌든 지방 뭐 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 뭐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행정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무관할이라는 건 관할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특이점이 있죠. 특히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주니까 굳이 무관할이라는 건 이제 이름을 띄었죠. 그죠? 그냥 세목별 과세증명서 3년에서 5년 전국 모든 세목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발급을 해주죠. 세종시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었는데 서울 쪽에 지방 서산인가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서울 쪽에 안 나오죠. 그렇죠? 이분이 어떤 이제 세무별 과세증명서를 띄다 보니까 그럼 무관할이라는 거를 이제 기재가 된 걸 통해서 지방의 것까지 나오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임차 이거는 뭐 아주 고정적으로 그쵸 많이 이제 2015년 3월 17일 살에 공인중개사 주도로 550만 원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채무자에게 165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 2천 정도 갖고 한 3대 1로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천에서도 옛날에 문유석 판사님이라고 있죠. 파산법원 초창기 2005년도 6년도 파산부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2015년도 16년도에 부장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된 이거를 다 철퇴를 가해서 경매에서 가장임차한 거 문제를 삼으셨죠. 미등이 상속 재산 한가. 이제 판사별로 면책 판단 경향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특히 허위 임대차 계약 제출 시 면책 불허가 또는 높은 한수 금액을 결정하신 분이 있고요. 법정에서 채무자를 강하게 질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 고려형, 산재, 사고, 질병 등 채무자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인 여부에 따라 면책 가능성, 재량 면책해주는 분도 있고요. 도박 관련해선 도박, 경무, 경종, 사행위 솔직히 시인하면 재량 면책 경향이 강하다. 요즘 이제 뭐 주식, 선물, 그렇죠? 옵션, 그 다음에 코인 이런 게 이제 사행성이 워낙 높으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만 한 번에 어떤 기회, 재량 면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실패를 하신 분들도 과감하게 아마 도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제 실무에 완전히 정착됐고요. 무관할에는 이름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임대차도 이제 확정일자 신청서가 완전히 확보가 됐고요. 많은 실무상의 개선이 보증금 관련해서 실무상의 이제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가장임차 이런 것보다도 갭 투자,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 그러니까 보증금 깡통 전세가 된 분들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까지 지금 한시법이지만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에서 이제 특례, 30세 미만인 경우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2년 변제 계획,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그 돈이 배당 깡통이다라는 게 확정됐을 때는 본인의 개인 파산이나 회생에서 청산 가치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참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다주택 임차인 파산 이게 이제 최근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한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 임대차가 없어지고 서양처럼 미국처럼 이제 월세로 다 바뀌겠다라고는 했지만 이 전세 제도는 사실은 그 레버리지 때문에 항상 투자의 어떤 유혹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 마지막에 최근에 아주 대형 사고를 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세 제도가 없어질 리가 없죠. 한국에서.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전세 쪽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환가, 파산에서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입자료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렇죠? 저도 이제 옛날에 뭐 한번 예언 아닌 예언했는데 완전 실패죠. 전세자금 환가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웬걸, 그쵸? 이런 다주택 임대인 파산이 문제가 될 줄은 참 감히 예상을 못했죠. 그쵸? 감사합니다.